오랜만에 뵙습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 건국 77주년입니다. 광복절이 지나긴 했지만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광복 가족의 광복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사람은 흑수저 출신의 젊은 남녀였습니다. 프랭클린 윌리엄스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요, 학교 다닐 돈을 벌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앨리스 바터는 광산촌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아버지는 카우보이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두 젊은이인데 한국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흑수저 출신이죠.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그 당시에 미국에도 대학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제법 괜찮은 지방대학 가운데 아주 우수한 그 주에 좋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 보니까요, 미국의 콜로라도주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콜로라도주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바로 이곳 인천입니다. 1906년에 감리교 선교사로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신혼여행 겸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이듬해 1907년, 지금 인천은 세계적인 항구인데 그 당시 인천이라는 게 참 이렇게 보잘것없는 시골 어촌이었던 무렵입니다. 1906년에 결혼하고 한국에 와서 1907년에 이 인천항, 제물포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붉은 벽돌, 선교사 숙소에서 큰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조지 윌리엄스인데요, 아버지 프랭클린 윌리엄스가 아들의 한국식 이름을 짓습니다. 본인의 이름은 우리암, 프랭클린 윌리엄스인데 우리암이라고 지었고, 자기 아들 조지 윌리엄스는 우광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복이 뭐냐? 8월 15일 광복절을 말할 때 그 광복입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 뺏겨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본에게 압제당하는 한국인들을 프랭클린 윌리엄스는 깊이 동정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요, 어서 빨리 한국이 나라를 되찾고 독립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고생을 덜 할 텐데, 우리 민족의 광복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미국 선교사가 자기 아들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분이 뛰어난 선교사인 동시에 농업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복음만 증거한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 농사 개량법, 달걀 많이 낳게 양계하는 법, 실제로 한국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아주 뛰어난 농업 기술자이기도 했습니다. 복음도 증거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기술도 가르치고, 이분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다음 장면이요,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영명학교를 세웠어요. 영원하다는 영, 명은 밝은 명, 영원히 밝은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말씀을 그대로 한자로 옮기니까 영명, 영원한 밝음, 영원한 빛, 영명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 교훈이 특이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바치는 애국자를 기르자. 미국 선교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던 조선의 청소년들에게요, 민족 혼을 가르쳤어요. 애국심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나처럼 미국 사람 닮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나라가 독립할 겁니다. 여러분의 민족, 여러분의 국가에 꼭 필요한 크리스찬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정신과 애국심을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프랭클린 윌리엄스 선교사의 숙소는 낮에는 일본 경찰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압수수색을 해요. 다 뒤집어요. 밤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몰래 찾아옵니다. 밤에는 독립지사들을 숨겨주는 아지트, 낮에는 일본 경찰의 표적으로 시달리면서도 정말 애국적인 인재를 많이 길러냈습니다. 나중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다음에 이 학교가 충청남도에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충청남도 도지사 1대, 2대, 3대 도지사가 전부 다 이 학교 출신입니다. 광주 안디옥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위해서 쓰임받는 인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공주에서 교육사역을 했는데 감리교 선교부에서 새로운 선교지에서 사역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새로운 선교지에 가면서 썼는데 그곳이 천안이었어요. 한문으로 하면 천자가 하늘 천자, 안자가 평안하다는 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천안은 문자적으로는 하늘의 안락, 하늘의 평안이라는 뜻이 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름은 하늘나라의 평안인데 편리한 숙박 시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천안뿐만이 아니라 1907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와서 보기엔 편안한 게 하나도 없는, 근데 이름은 하늘의 평안입니다. 천 가구가 사는 곳이지만 기독교인 가정이 없는 상태이다. 천안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에서는 교육사역, 영명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길러냈고, 천안에서는 목회사역, 천안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담임 목회도 하고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아주 바쁘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자, 프랭클린 윌리엄스가 천안에서 사역을 했다. 그때가 1917년이다.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은 뭔가 연결되는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917년에서 2년이 지난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알고 있는 3.1절 만세 사건이 터집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때 천안에서 감리사로 일했던 프랭클린 윌리엄스가 감리교 선교부에 3.1 운동에 관한 보고서를 보냅니다. 이 프랭클린 윌리엄스가 목회했던 교회, 교인들 수백 명이 3.1 운동에 앞장서게 돼요. 교인들이 포함된 수백 명의 군중이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총을 쏴 20명이 넘는 한국인이 죽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을 특정합니다. 한 신자 가정은 너무나도 가혹한 죽음을 당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죽고 딸은 감옥으로 끌려가 구속된 후 강제 노역과 함께 3년형을 선고받았다. 3.1 운동에 앞장섰다가 엄마 아버지가 죽고 끌려가서 3년 강제 노역을 선고받았지만 결국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천안 출신의 소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유명한 유관순이에요. 이 유관순이 다녔던 교회를 담당하는 감리사가 프랭클린 윌리엄스였습니다. 이 유관순 사진 두 개인데요. 죄수복을 입은 사진이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이죠. 이화학당 다니던 시절에 3.1 운동 앞장섰다가 고문당해서 얼굴이 퉁퉁 부은 3.1 운동 직후의 유관순이고요. 그 옆에 훨씬 어린 사진 있죠? 이 어린 소녀 유관순은 언제냐면 영명학교 다닐 때 찍은 사진이에요. 프랭클린 윌리엄스가 세운 영명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프랭클린 윌리엄스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는 이 소녀는 앞으로 대한민국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될 겁니다. 추천서를 써줘서 이화학당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프랭클린 윌리엄스는 영명학교 다니던 소녀 유관순을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에 진학할 수 있도록 주선해준, 또 유관순이 다녔던 교회를 담당했던 감리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화학당 다니던 시절의 유관순의 기록을 보면 규칙 위반을 한 사례가 많아요. 왜 규칙 위반을 많이 했느냐? 기도 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여자가 집 밖에 나돌아다니는 것이 이게 서울에서도 드문 풍경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다 그냥 방 안에 처박혀 있었고 양반 여자들은 특히 절대 문 밖에 안 나갔습니다. 더군다나 밤에 여자들이 돌아다닌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주 유교, 여자들 남녀 차별, 그래서 여자들이 밖으로 나간다든지 활동한다는 것에
제약이 굉장히 심했던 시절입니다. 그 유관순이 어떻게 규칙 위반을 많이 했느냐? 기도 대장이었어요. 그 이화학당에 딸린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해 지는 저녁이 되면 기숙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밤중에 여학생이 기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당시엔 용납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관순은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면 거기서 막 밤을 새는 거예요. 새벽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실에서 기숙사 귀가 시간이 늦다고 선생님한테 맨날 혼났어요. 나중에는 자꾸 혼나는 것도 지겨워서 유관순이 그 학교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기도실 마감 시간이 되면 그 옆에 있는 교회로 옮겨서, 교회는 밤새 철야 기도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3.1운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이제 유관순이 기도했던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재단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왜?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버지 죽고 엄마 죽고 오빠 죽고 본인도 죽고 집안이 다 죽었어요. 독립운동 하다가.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린 소녀가 밤을 새워서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기도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고향 천안 아우네 장터에 내려옵니다. 그 유관순이 그 당시에는 아주 배운 사람, 어린 소녀였지만 키가 아주 굉장히 컸어요. 171cm라는 설과 176cm라는 설. 그러니까 지금도 171cm면 여학생이 큰 거죠. 일제시대 이 정도면 남학생보다 큰 정도, 아주 기골이 장대한 여장부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주도하려고 천안까지 내려왔는데 와보니까 문제가 뭐냐, 나라가 망하고 10년이 지나서요, 독립만세운동을 부르려면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잖아요. 태극기가 없어요. 태극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라 망하고 10년 동안 태극기를 일본 사람들이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태극기의 모양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부탁합니다. 야 관순아, 네가 서울 다시 한번 가서 태극기 좀 배워갖고 와라. 그 유관순이 기도하고 천안에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정확하게 태극기 모양을 딱 배워요.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밤을 새워서 교회 청년부에서 태극기를 만듭니다. 그 태극기를 가지고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하죠. 결국 그것 때문에 체포돼서 만 16살 어린 나이에 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유관순을 길러주신 분이 프랭클린 윌리엄스, 그분이 자기 아들을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을 만큼 참 조선 백성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계속 한국에서 선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1940년에 일제에 의해서 프랭클린 윌리엄스 가족이 조선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5년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 5년 동안 프랭클린 윌리엄스가 감리교 선교부에 보낸 그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세월이 흘러도 가슴속에 한국과 한국의 고통받는 교회에 대한 아픔이 느껴지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편지조차 할 수 없으니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만 할 뿐이다. 인도에 가서도 늘 한국을 위해서, 일본 사람한테 짓밟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일본 군인들이 나를 쫓아내고 내가 세운 학교를 마음대로 접수하고 한국인들을 핍박하고 일본 군인들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지만 이것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국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기도를 막을 자는 없다. 그 인도에서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인도에서 보낸 시간이 한국에 도움이 될 새로운 경험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도 분들이 들으면 참 섭섭할 만한 얘기인데요, 인도로 선교지로 옮겼지만 거기서도 이분의 마음은 한국에 가 있었어요. 그 내가 언젠가 34년 내 청춘을 바쳤던 한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때 한국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인도에서도요, 농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타 공업 기술, 가난한 한국 사람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5년 동안 인도에서 잘 배워서 하나님이 언젠가 한국 갈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때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인도에서도 한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한다 그러지만 기약이 없죠. 일본이 조선을 다스리는데 일본한테 찍힌 유관순의 스승이었던 독립운동가들의 친구였던 선교사가
한국에 돌아올 가능성은 0%. 그런 상태에서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었던 조지 윌리엄스는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주 한국을 사랑했어요. 신나게 뛰놀면서 참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공부를 잘해서 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아주 근사한 의사가 돼요. 그 우광복이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면서 일본과 미국이 싸우게 되니까요, 이 우광복도 군인으로 가게 됐어요. 의사 출신이니까 군의관이 됐겠죠. 그 우광복이 군의관으로 환자들을 치료한 부대가 해군 칠함대였습니다. 칠함대에 소속된 그 전함에서 배에서 해군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병사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군의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45년에 우광복이 속한 해군 칠함대에 희한한 명령이 내려옵니다. 해군인데 육군과 합동작전을 하라는 거예요. 육군 24군단과 합동작전을 하라.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육군 24군단의 군단장이 존 하지, 대한민국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됩니다. 이 존 하지는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받던 그날, 그 당시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주 용감하고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었지만 천성 군인이었기 때문에요,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모르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미군 장군이 한국에 관심 가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전쟁은 아주 잘해서 미군에서 높이 평가받는 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날 갑자기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그러자 저 두만강 너머에서 호시탐탐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소련군이요, 한반도로 물밀듯이 진격해 들어옵니다.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소련군이 그냥 단숨에 쳐내려와서 38선 이북을 몽땅 점령해버려요. 미국 입장에서는 다급해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소련군이 부산까지 내려올 판입니다. 그럼 북한 남한이 다 소련군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급하게, 야, 소련군을 저지하려면 빨리 미군을 보내야 돼. 그래서 딱 그 당시 전쟁 상황을 봤더니 한반도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미군 부대가 어디냐, 그게 육군 24군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존 하지는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서 일본과 싸우고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 빨리 한국으로 가, 서울에 들어가야 돼, 소련군 내려오기 전에. 급하게 명령을 받고 육군 24군단장 존 하지가 미군 병력을 이끌고 서울로 오게 되는데, 서울로 오려면 일단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겠죠. 이 육군 24군단을 그리고 존 하지 중장을 배에 태우고 인천까지 가는 임무를 우연히 우광복이가 군의관으로 있던 미 해군 칠함대가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광복이는 해군에서 있다가 갑자기 육군과 합동작전을 하게 되고, 그 바람에 존 하지와 함께 자기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라 한국에 갑자기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광복이가 딱 도착한 곳이 인천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1945년 9월 8일 인천 항구에 딱 들어왔는데 해군이었던 우광복, 조지 윌리엄스가 육군하고 합동작전을 했기 때문에 육군의 하트만 대령에게 상륙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 앞에서 진풍경이 벌어져요. 미군도 갑자기 들어왔고 한국 사람도 미군을 갑자기 맞이했습니다. 미군 가운데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없고 한국 사람 가운데 인천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미군이 배를 대고 내리려면 뭔가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얘기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한국 애들이 영어 말고 혹시 딴 나라 말 알아듣는 게 없을까? 하트만 옆에 있던 사람들 이탈리아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태리 말로 얘기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이번엔 딴 사람이 프랑스어로 얘기해요. 못 알아듣습니다. 혹시 한국 사람 알아들을까 하고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3개국어로 미국 사람이 얘기하고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혹시 중국어 하지 않을까? 중국말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혹시 일본어 하지 않을까? 일본말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한국 대표와 미국 대표가 서로 6개 국어를 구사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우광복이 이렇게 썼어요. 하트먼은 한국인 3명과 말이 안 통해 애를 먹고 있었어요. 하트먼은 이탈리아, 불어, 영어로, 한국인들은 중국어, 일어, 한국어로 제각기 떠들고 있었지요. 6개 국어를 막 구사하는데 조지 윌리엄스가 딱 보더니 아유 대령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한국 사람들, 지금 대령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한국어, 영어를 다 잘했겠죠. 조지 윌리엄스가 즉석에서 통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트먼이 원래 이 사람도 육군이고 해군이랑 같이 어울릴 일이 없었거든요. 처음 보는 군의관인데 너무 똑똑하게 통역을 잘한단 말이에요. 자네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나? 그때 조지 윌리엄스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령님, 창밖을 보십시오. 창밖에 뭐가 보였을까요? 여기가 인천이잖아요. 인천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비탈길에 붉은색 건물, 그 선교사 숙소였죠. 그 건물 가리키면서 조지 윌리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1907년에 저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태어난 바로 그곳에서 벌어진 거예요. 하트먼이 야, 우리가 갑자기 한국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힌 사람이 나타났구나. 조지 윌리엄스를 존 하지 중장에게 추천합니다. 하지 중장이 만나봤더니 이 사람이 의사인데 보통 똑똑한 게 아니고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뛰놀면서 자라서요, 한국의 문화, 풍습, 예의, 번절, 한국 역사, 이거 한국에 대해서 박사예요. 거기다가 미국에서도 아주 좋은 의과대학 나온 뛰어난 의사입니다. 존 하지 중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특별 보좌관으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아들, 이름도 우광복이었던 조지 윌리엄스가 해군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육군이랑 합동작전을 하다가 보고하러 갔는데 마침 말이 안 통하는 장면에서 통역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3년 동안 남한 지역을 통치한 미 군정의 최고 지도자 존 하지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의 아들이 우리나라 해방 전국에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자, 그 당시 1945년 8월 15일, 16일, 지금부터 정확하게 80년 전에 서울 풍경. 그 다음 장면이요.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자마자 8월 16일 날 서울 시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던 종로 네거리에 플랜카드가 나붙깁니다. 서울시의 주요 도로마다 이런 선전 문구가 쫙 새겨져 있었어요. 박헌영 만세. 근로대중의 위대한 지도자 박헌영 선생은 어서 나와 우리를 지도해달라. 우리는 박동지를 기다린다. 박헌영 동지여 어서 출연하라. 박헌영은 오늘 지금부터 100년 전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공산주의가 조선 구석구석 퍼져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주의 정당이 조선공산당, 나중에 박헌영이 남노당이라는 공산주의 정당의 지도자가 되죠. 조선 최고의 공산주의자였어요. 이 사람이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자마자 서울에 있는 자신의 공산주의 부하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8월 15일 광복 맞고 그 다음날 8월 16일 새벽에 서울 시내 곳곳에 박헌영으로 플랜카드로 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신문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박헌영 그러면 대단한 공산주의자인 건 알지만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근데 해방을 맞자마자 플랜카드가 쫙 붙어 있으니까 야, 박헌영이가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인가 보다,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선전 효과를 노린 거죠. 박헌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해방을 맞자마자 공산주의자들이 서울 시내를 플랜카드로 그냥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박헌영 선생 오시라 막 선전을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공산주의라는 세력이 막강하구나. 실제로 막강하기도 했고 또 선전도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1945년 8월 19일 날 박헌영이 바로 이거 광주의 벽돌 공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플래카드가 3, 4일 나붙어서 어서 오시라 어서 오시라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러 같은 성원을 못 이기고 나선다. 이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8월 19일 날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와요. 그 다음날 8월 20일 날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만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공산당을 다 해산시켜 버렸거든요. 그 공산당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1945년 9월 14일 조선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 그러면 약간 공산주의 냄새가 나죠?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았으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로 간다. 인민공화국이라는 거를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서 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방공간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었죠. 이 사람들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반공 지도자 유일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승만인데 그 이승만도 역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조선에서만 강했던 건 아니겠죠? 미국에서도 공산주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관장하는 국무부는 공산당 간첩 소굴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은 이승만.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인 반공투사였죠. 그 간첩들에게 설득당한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지만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절대로 서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2겹, 3겹으로 막았습니다. 옛날엔 이게 기밀이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면서 기밀 해제가 돼서 이제는 뭐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이제 중앙일보의 2011년 기사인데 그 당시 국무장관 애치슨이 이승만을 싫어해서 귀국을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미국의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발이 묶여서 33년 망명하면서 독립운동했지만 막상 나라가 해방됐는데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조선은 공산주의자 천하, 박헌영이 인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정국에서 하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게 된 조지 윌리엄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하지는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사람 아는 사람 없고 한국 문화도 몰라요. 그러니까 조지 윌리엄스는 한국 사람 아는 사람도 많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하지가 조지 윌리엄스한테 많이 의존하게 됐겠죠. 이 조지 윌리엄스가 어떤 노선이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반대로 뒤집어질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갑자기 군의관이 앉게 된 겁니다. 이 조지 윌리엄스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늘 탄식한 얘기를 들었어요. 1925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요, 미국 선교사들이 쓴 기록을 보면은 지금의 남북한 통틀어 방방곡곡에 저 금강산 밑에 있는 외딴 시골 마을에도요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가서 청년들을 교육시켜요. 야, 기독교는 미신이야. 우리 공산주의 세상이 되면 교회 같은 거 다 박살내버릴 거야.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그 시골 깡촌까지 들어가서 산골 마을까지 들어가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1925년에 뭐 선교사들 기록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윌리엄스가 늘 한탄한 거예요. 조선 사람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골고루 다 나눠준다. 인민의 지상낙원이다. 부자도 없고 가난자도 없고 똑같이 나눠 먹는다. 이러고 자꾸 퍼주겠다 그러니까 아이 가난한 한국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 앞으로 공산주의 때문에 한국이 큰일 날 거다.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걱정하는 얘기를 조지 윌리엄스는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도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경험하면서 자랐어요. 이 사람은 철저한 반공투사였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한국 사람들 정말 사랑해서 어렸을 때 한국에서 맨날 뛰놀고 아주 고향처럼 생각했기 때문에요. 존 하지 중장의 비서실장으로 하지가 민정시찰을 시킵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렵지 않은지 특별보좌관 조지 윌리엄스 자네가 한번 한국을 한 바퀴 돌아. 보통 공무원들이 일을 시키면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 잘 안 한다, 복지부동, 뭐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말도 있을 정도죠. 근데 조지 윌리엄스는 한국을 너무 사랑했고 15살에 한국을 떠난 다음에 늘 한국에 다시 오고 싶었기 때문에요, 민정시찰을 하는데 이건 무슨 여행 겸 해갖고 남한 전역을 샅샅이 돕니다. 그리고 진짜 한국 사람들을 세심하게 도와줘요. 굶어 죽는 사람 없나. 어느 지역에 무슨 가뭄 같은 거, 홍수 같은 거 나서 농사를 망치지 않았나. 이 사람 의사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한국 사람 죽지 않을까. 실제로 한국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요,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가 해방을 맞았는데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안 들어오시죠? 아니, 우리나라가 아닌데 일본한테 나라 망했고 아직 나라 대한민국 세우지도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조선 사람들은 이미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조선에 아주 유명한 정치가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미국은 우리나라 대통령 빨리 귀국하도록 도와주지 않죠? 뭐 이런 얘기를 한국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전국 가는 곳마다. 그 조지 윌리엄스가 존 하지에게 두 가지 엄청나게 중요한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첫 번째 보고가 뭐냐? 인민공화국,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로 간다, 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했는데 그거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이고, 그 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인민위원회라는 데가 6.25 때 인민재판에서 그냥 뭐 기독교인들, 경찰, 군인 가족들 마구 죽였죠. 이 인민위원회란 것도 실상 총잡이 공산주의 폭도에 불과하다. 존 하지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랐고, 인민위원회, 박헌영, 이게 뭐가 뭔지 몰랐는데 조지 윌리엄스의 보고에 의해서 미 군정이 공산주의하고는 싸워야 되는 거구나,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 보고, 한국인들이 이승만을 우리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그의 귀국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을 안정시키려면 이승만을 귀국시켜야 합니다. 이 보고가 결정적인 게 돼요. 그 존 하지가 미국 정부한테 한국 사람들이 이승만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귀국해야 됩니다. 그 애치슨 국무장관은 귀국시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한국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었던 최고 실권자, 실무자 존 하지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서 결국 미국 국무부가 어쩔 수 없이 이승만이 한국에 돌아오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았는데 2달 동안 미국에 발이 묶여있던 이승만이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1945년 10월 16일 이승만 귀국을 알리는 아주 옛날 신문이라 누런데 저 이승만 박사 사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지 윌리엄스가 일을 잘하니까 존 하지 중장이 점점점 많은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처럼 한국을 진짜 사랑하고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동시에 네가 미국 사람이어서 우리 미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국도 사랑하고 미국도 사랑하고 그리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뛰어난 그런 인재들을 추천해 주면 좋겠다. 조지 윌리엄스가 제일 먼저 누구를 추천했을까요? 그 다음 장면요. 자기 아버지를 추천했어요. 한국도 사랑하고 미국도 사랑하고 34년 동안 한국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고 한국 사람들 농사 짓는 기술, 닥치는 양계 기술,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기술 가르쳐준 인도에서도 5년 동안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돌아가게 하실 거다. 그럼 내가 그 한국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한국 돌아갈 날만 기다리며 5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자기 아버지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존 하지 중장이 프랭클린 윌리엄스, 일본한테 추방당했던 그를 5년 만에 미 군정, 농업 및 기타 산업 방면 고문.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 사람 가운데 미국에서 농사 짓는 거랑 한국에서 농사 짓는 건 다르죠. 땅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농사 짓는 이 곡식의 종류도 다 달라요. 한국의 농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은 34년 동안 한국에 살았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한테 농업 기술을 가르쳐줬던 분이니까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였겠죠. 결국 프랭클린 윌리엄스가
일본이 나를 쫓아내고 내가 세운 학교, 내가 세운 교회 다 짓밟아도 한국을 위한 나의 기도는 막을 수 없다. 언젠가 내가 한국에 돌아갈 거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자기 아들에 의해서 응답이 됩니다. 그 아들은 의사였고 원래 정치랑 상관이 없었던 사람인데 기도하면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프랭클 윌리엄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분이 한국에도 그 당시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1945년 11월 15일자 자유신문에 나도 만세를 부르고 싶소. 다시 조선온 우리암 목사의 감격. 이래갖고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이 신문 중간에 우리암이라고 한문으로 이분이 자기 이름을 쓴, 나는 내 이름은 프랭클린 윌리엄스가 아니라 우리암입니다. 한국식 이름을 즐겨 사용했던, 결국 아버지의 오랜 기도가 아들에 의해서 응답되는 참 뜻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조지 윌리엄스, 프랭클린 윌리엄스, 또 같이 일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 언더우드 2세, 뭐 이런 정말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들 중심으로 미 군정의 자문기관이 만들어져요. 존 하지 중장이 한국을 사랑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잘 아는 뛰어난 인재를 추천해 주시오. 그러니까 조지 윌리엄스가 자기 아버지 프랭클린 윌리엄스, 영명학교에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고 유관순도 길러내신 분이니까 한국 사람들 누가 유능하고 똑똑한지 너무나 잘 알아요. 언더우드 2세 선교사, 역시 아버지 언더우드가 최초의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을 정말 사랑한 미국 사람이지만 사실상 인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낸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야,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고 공산당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발전하는 나라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 선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니까 선교사들이 의논한 결과 다음번 지도자는 불교인이다, 아니다 통일교다, 아니다 신천지다, 이러지는 않았겠죠. 이 선교사님들이 추천한 인재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군의관이었던 우광복이가 이름이 광복인데 이름 그대로 광복절날 광복을 맞이하면서 한국 오게 돼서 우광복 때문에 아버지가 오게 되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친구 선교사님들이 우르르 모여들어서 미 군정 한국인 최고 지도자 50명 가운데 35명이 기독교인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니까 해방 당시에는 공산당이 모든 걸 장악했어요. 우리나라 지금부터 80년 전 1945년 8월 15일 당시요, 조선 전체에서 제일 큰 조직, 경제 조직 그러면 대기업, 중소기업, 뭐 편의점, 마트, 뭐 이런 게 경제기업이죠. 경제기관이죠. 교육기관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종교기관, 기독교, 불교, 천도교, 뭐 군대기관, 육군, 해군, 공군, 기관이란 게 엄청 많잖아요. 언론기관, 뭐 별하별 기관이 다 있는데 하여간 모든 기관 가운데 회원수가 제일 많은 기관, 나중에 남로당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해방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숫자가 많은 조직은 공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8월 16일 날 해방 맞자마자 서울 시내 거리에 공산주의 박헌영으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됐거든요, 남한에. 그런데 미군정 최고 지도자인 미군정에 협력하는 한국 지도자 50명 가운데 70%, 35명이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이제 공산주의하고 기독교가 맞서서 싸울 만한 세력이 갖춰지게 돼요. 결정적인 인사, 프랭클린 윌리엄스와 조지 윌리엄스 부자가 의논한 끝에 내무부 장관, 그 당시에는 경무부장이라 그랬는데 내무부 장관이 이제 치안 유지하는 거니까 경찰을 지휘해야 돼요. 이때는 우리가 해방 맞고 나라를 아직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 경무부장은 지금으로 치면 군인과 경찰, 물리력, 이 힘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산당이랑 싸우게 되면 실제로 공산당을 때려잡고 총도 쏘고 체포하고 간첩 잡아내야 되는 실무를 담당하는 경무부장 자리에 프랭클린 윌리엄스가 자기 제자, 자기가 세운 영명학교 출신,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반공투사였던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조병옥입니다. 여러분, 조병옥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분이 영명학교 출신이에요. 기독교인이었고 이승만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프랭클린 윌리엄스의 제자는 동시에 이승만의 제자. 그래서 최고 지도자 이승만 기독교 반공투사, 그 밑에서 미 군정의 물리력을 담당해서 공산당과 실제로 싸워야 되는 실무 책임자 조병옥, 역시 기독교 반공투사. 35명의 기독교 반공 지도자들이 미 군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돼요. 이러면 공산주의랑 싸워볼 만하게 됩니다. 해방을 맞자마자 인민공화국 선포해서 남한이 그냥 공산화될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CIA 보고서에도 남한은 어차피 공산화될 거다. 미국 정보기관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난 군의관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 반공투사들이 실권을 잡게 되고 서로 양쪽에서 팽팽하게 서로 틈을 엿보다가 기독교 지도자 이승만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가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바꿔놓은 유명한 연설입니다. 1945년 12월 17일 날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 공산당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절대 대한민국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져야 된다. 시장경제체제로 세워져야 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전 국민이 듣는 라디오 연설에서 공산주의와 싸운다 라고 이승만이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실제로 그때부터 치열하게 양쪽 세력이 싸우게 되고 결국 누가 봐도 공산화되는 나라였는데요,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무수한 피를 흘리면서 공산주의를 막아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집니다. 이 역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역사가 없었으면 교회도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김일성이 아버지인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우광복은 그 이름 그대로 우리 민족의 광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우리에게 고마운 우리암 우광복, 프랭클린 윌리엄스, 조지 윌리엄스 가문에 참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요게 공주 영명학교 뒷동산에 가보면 그 학교를 세운 프랭클린 윌리엄스의 외동딸, 아들 셋의 딸 하나였어요. 딸아이가 아주 예뻐서 프랭클린 윌리엄스가 딸바 보였습니다. 조지 윌리엄스도 자기보다 2살 터울진 자기 밑에 여동생 이 올리브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올리브란 여자아이가 8살 됐을 때, 만 8살 채 안 된 7살 몇 개월에요, 기관지염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기관지염에 걸려서 죽는 사람 없죠? 기관지염이라는 게 그냥 동네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낫거든요. 1917년 조선에는 동네에 병원이 없었습니다. 주사 한 방 맞으면 낫는데 주사 한 방이 없었어요. 그 어린 애가, 미국 애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랑 같이 선교사 가정에 자라나다가 8살에 기관지염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8살 된 여자의 무덤이 영명학교 뒷동산에 있어요. 그 8살 된 동생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10살이었던 오빠 조지 윌리엄스가 가슴에 한이 됐어요. 평생 이 아버지랑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집 근처에 의사만 있었어도, 우리 집 근처에 병원만 가까운 데 있었어도 그래도 내 딸이 안 죽었을 텐데, 내 여동생이 안 죽었을 텐데, 근처에 조그만 동네 무슨 조그만 병원이라도 있어서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낫는 건데, 그 당시 조선 땅에 병원이 없어서 병원 한 번 가려면 며칠이 걸려야 되니, 야 내일 좀 어떻게 엄마 아빠랑 시간 내서 병원 가보자. 밤새 애가 그냥 그거 앓다가 아침에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야, 우리 동생이 의사만 있고 병원만 가까이 있어서도 죽지 않았을 거다. 이게 조지 윌리엄스 오빠의 한이 돼서 그것 때문에 결국 조지 윌리엄스가 의사가 된 겁니다. 이 조지 윌리엄스가 의사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지금 담배값에 보면은 담배 많이 피우면 지나친 흡연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다 붙어 있죠? 그걸 처음으로 밝혀낸 위대한 의사가 우광복입니다. 그 당시 미국 흡연가들이요, 담배 피다가 자꾸 폐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회사를 향해서 자꾸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담배 많이 피니까 몸에 해롭다. 그러니까 담배 회사에서 열받아갖고, 여러분 담배 피는 거랑 폐암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괜히 우리 회사 근거 없이 비난하지 마세요. 담배 회사, 그 당시엔 담배 피는 게 암 유발한다고 아무도 모를 때니까요. 그 담배 회사에서 열받아가지고 진짜 담배 피는 게 암하고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자. 그 연구를 미국의 아주 뛰어난 의사로 명성을 떨쳤던 조지 윌리엄스한테 그 연구 프로젝트를 주었어요. 그럼 담배 회사가 돈을 듬뿍 주면서 연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눈치가 있는 의사는 담배 회사 돈을 받았으니까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조지 윌리엄스는 우리 대한민국의 은인이었던 것처럼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배 회사의 의뢰를 받은 연구 보고서 내용이 뭐냐? 흡연은 폐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담배 회사가 흡연자들한테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주고, 지금 담배값에 다 그렇게 참 암에 대한 경고 문구가 들어가게 만든 장본인, 그러니까 의사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의과대학을 만들고요, 미국의 명문 버지니아 의과대학 총장까지 지내는 아주 저명한 의사였어요. 이분이 8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1994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 내 고향, 내가 태어난 땅, 내 여동생이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마지막 죽을 때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산화를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우광복의 무덤이요, 자기 아버지가 세운 학교, 영명학교 뒷동산에 조지 윌리엄스, 저 비문에 사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광복이라고 우리 한국 이름이 써 있습니다. 8살 된 여동생과 87살 된 오빠의 무덤이 공주 영명학교 뒷동산에 나란히 있습니다. 참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인들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는요, 비슷한 사건이 반복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광주 안디옥교회 오면서 우리 근현대사의 3대 우연을 이미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가 1919년 이승만이 문구사에서 우연히 유태인 랍비를 만났습니다. 그 랍비와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가 우연히 메가더 장군을 만나게 돼요. 문구사에서 우연히 만난 랍비를 통해서 만나게 된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대한민국을 구출합니다. 지난 6월 달은 제가 1950년 한국전쟁 말씀드렸죠. 1950년 11월 알몬드 사령관이 신현준 한국해병대 사령관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현봉학이라는 군의관을 만나게 돼요. 그 현봉학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서 미군이 98,100명의 북한 동포들 구출하는 흥남 철수작전, 제가 6월 달에 설교한 기억나시죠? 그 흥남 철수작전을 이루게 됩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1945년 해군 소속이었던 조지 윌리엄스가 갑자기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예상도 못했는데 육군하고 합동작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 육군 대령한테 보고하러 갔다가 말이 안 통해서 헤매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통역을 해준 것이 인연이 돼서 하지의 오른팔 비서실장이 되고, 그가 비서실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돌아오고 미국 선교사들이 추천하는 미 군정 최고 지도자 한국인 50명 가운데 35명이 반공 기독교 투사로 채워지게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연히 메가더를 만났고, 우연히 현봉학을 만났고, 우연히 조지 윌리엄스가 하지의 비서실장이 됐어요.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엄청난 기적이 많은데 그 기적이 우연히 일어납니다. 지나가다가 일어납니다. 왔다 갔다가 일어납니다. 왜 엄청난 일들이 우연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우연과 우연이 꼬리를 물어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가능했던 이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일본과 싸웠습니다. 전 세계 절반을 정복했던 공산주의와 싸웠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돈이 있으면 돈을 통해 축복하시고, 무기가 있으면 무기를 통해 역사하시고,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은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인들을 어떻게 만나요?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조직도 없으니 길에서 만나고 왔다 갔다 하다 만나고 우연히 만나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니까요, 우연과 우연으로 오다 가다가 만나게 하시고 길에서 만나게 하시고 우연히 만나게 하셔서 그 수많은 은인들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 역사에 6.25 전쟁 때도 그렇고 오늘 일제 36년 해방 공간도 그렇고 참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때는 고난이었고 지금은 편안할까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일제시대 6.25 전쟁 가난했던 대한민국에서 엄청 고생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푸른 초장이 쫙 펼쳐지고 잔잔한 시냇물이 노래하듯이 흘러가고 계속해서 돈 걱정, 인생 취직 걱정,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는 편안한 삶이 계속 펼쳐지기만 할까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청년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하는 환경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총소리가 안 날 뿐이지, 탱크가 와갖고 쳐들어오지 않을 뿐이지, 어쩌면 전쟁과 방불안, 참 이런 험난한 환경과 세상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것을 청년 여러분들이 다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취직을 하고 어떻게 시집장가를 가고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풀려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잘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번 소개해드렸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봤더니 좌우지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요, 길 가다가도 축복이고 어쩌다가도 축복이고 우연히도 축복이어서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군의관이 갑자기 비서실장이 돼서 기독교인 지도자들을 대거 추천하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드라마가 펼쳐져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복 80주년, 건국 7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광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